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에 1회를 출연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목이 예뻐서였어요. 어쩌다 어른.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지금 어른이 누군지에 대한 걸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한 부부가 막 결혼을 했는데 왼쪽에 계신 분과 오른쪽에 계신 분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왼쪽에 계신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몇 세 때 결혼을 하셨을까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0대 이상은 30대 중반 느낌은 나는데요. 약간 금혼식 느낌. 사진 속 두 분의 당시 나이가 25살 동갑이셨대요. 25.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결혼을 최근에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30대 초반이시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더 많아. 그래서 근데 이분들께서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에 25살 정도면 이분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젊은 모습을 가지게 사회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의 분들이 예전에 한국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었고요. 평균적인 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의 한국의 평균적인 분들이죠. 두 가지를 저희는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가 결혼을 하는 나이가 하신다면 예전보다 나이가 들긴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기가 예전보다 늦춰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 때의 분들보다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젊어 보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에 썼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70년대의 한 분의 생신이었어요. 사모관대 쓰시고 그다음에 흑백 사진 속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근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환갑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환갑되신 분들 꽤 있으시죠?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예전의 느낌에 정말 나이 든 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찍어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큰 전체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 지역에 가가지고 환갑잔치 그러면 일단 마당에 멍석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양 치고 그다음에 병풍을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식구가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가 친척도 다 근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환갑잔치는 엄청 오셔가지고 절하는 것만 꽤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올해로 환갑이다 그러면 62년생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80년대 중반일 텐데 한국이 80년대 중반에 출생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은 한 분이나 두 분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장소원들이 장성하셔도 그분들과 함께 사진 찍었을 때 몇 분 나올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하실 확률이 높고요. 하셨어도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보면 한 4분 정도? 아이까지 합치자 5분 정도? 아니죠. 최근은 환갑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환갑 잔치를 안 하잖아. 맞아, 그냥 밥이나 먹지.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주변에 보다가 환갑이란 말 들으면 꼭 인생을 정리할 것 같고 엄청 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하고 인지하는 것 사이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몇 살이에요라고. 준비할 시간도 안 되시고 배워야 돼. 진짜. 배워야 돼. 여기에 나오신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남주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셨죠?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전 정확히 40. 설수연 씨? 저는 37살. 아, 네. 저 28살.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 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 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2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의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기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걸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50대 후반은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막 서로 나누고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또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다은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3년생을 본다면 우리의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은 어른이라는 정의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강박 같은 부분들이 해치되어진다면 또 어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패널 분들과 함께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는 어른이라는 그런 표현상에서 연관성이 크게 보이는데 아빠는 거기에 순위 없었어요. 그때 계셨던 남인석 씨, 서경석 씨, 그다음에 진양중 서인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거의 울었죠.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힘들구나.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산업사회의 그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7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근접이란 말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그런 좀 불균형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농업시대라든지 그때는 그 집과 일터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교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한 어떤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총력전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진 아빠가 가정에서의 어떤 유대가 옅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좀 흩어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나눴던 것이 좀 페이소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빠가 어른에 안 들어있군요. 이 얘기는 뭐 아빠가 어른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만큼의 총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아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어른의 연관어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변화하는 걸 보면 지금 남편과 아빠가 이제 드디어 순위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런 이야기에 사실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좀 어려운 분. 그 다음에 가족과의 유대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자체가 서툰 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슬퍼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양성의 고용의 어떤 이런 기회가 좀 더 균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만큼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 가정 내에서 우리 간에 상호 돕기 도와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는 내용들이 커진 것들.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행사되어지고 있죠. 뭐 주 5일제, 그다음에 또 52시간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어떤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진 것도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그 사이가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가정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 유대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관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상화가 도모되기 시작했구나. 그다음에 팬데믹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기회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죠. 근데 엄마를 본다면 여전히 짐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행위부터 기르는 행위,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엄마들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인식되어져요. 사회적인 형태의 서포팅 시스템이 많이 미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직은 공론화되었어도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름의 자구책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빠만 가는 여행, 엄마만 가는 여행이에요. 해시태기 나와요. 해시태ግ 아들과 캠핑, 부자 여행 이런 것들. 엄마 역시 해시태ግ 딸과의 캠핑, 그다음에 모녀 여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식구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유가 좀 쉬어야지. 아이를 보는 행위가 너무 기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내 고단함이 크기 때문에 하루쯤은 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어렸을 때 남산의 어린이회관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남산에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걸 아십니까? 네, 저도 다녔어요. 거기가 지금 도서관 건물인데요. 거기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고단함이에요, 고단함. 왜냐, 주로 어린이날 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눈치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땐 더했던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제는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명절 중에서도 어린이날 정도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날은 반드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구가 총출동이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명, 6명 이랬으니까 식구들이 함께 버스 타고 뭐 김밥 싸서 도시락 들고 어린이 회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고단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냥 그거예요. 캠핑 갔는데 아빠랑 딸, 뭐 뮤지컬 보러 갔는데 엄마랑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이 드신 완고한 분들은 아우 부모인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봐야지 뭐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미국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미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하고 가사에 너무 지친 부모가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함께 보내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미타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의 휴식이나 힐링을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돼라는 것들이 그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중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요즘 똑같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저희 남편은 항상 딱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주 한 번 좀 웃지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어두워 이랬던 사람인데 딱 저한테 얼마 전부터 변화를 딱 얘기하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도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저도 제가 소중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갔다 올게 해서 서로 따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저는 이제 6월 중반쯤에 4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요. 와. 한 번도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쪽의 어머니나 아버지만 데리고 온 그런 식구들 보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 나왔다면 아 맞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어우 저 집은 사이 좋네. 저렇게 시간을 보호해 주다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내가 중요해지고 있구나. 내가 중요해요. 옛날에 뭐였냐면 나는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는 회사의 일원이에요. 나는 집단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본인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형태의 자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팬데믹이 이런 형태의 움직임과 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도 이제는 범주를 좀 더 좁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더 착실하고 면밀하게 감싸 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전 어렸을 때 그 배웠었거든요. 그 핵가족이라고. 그쵸, 핵가족. 3대가 아닌 2대 가족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엄마 아빠와 직계 자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핵가족에 정의했고 이제 색가족인 게 뜰 것 같다. 70년대 얘기였는데 이제 드디어 당연히 그렇지 가족이라는 건 여기까지가 이제 합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만큼의 가족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종이 아닌 다른 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란 말, 우리 아이란 말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반려동물. 혹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 있군요. 나는 고양이를 모시고 있다. 집사다. 고양이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 숫자가 빨리 늘고 있어요. 제 딸이 둘인데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 딸과 3살 서로디. 아, 이름이 로디예요? 로디입니다. 아, 원래 멜로디인데 이제 저희 가족이 돼서 서로디로. 저를 그렇게 따라. 오늘 아침에도 로디가 저를 깨워서 어. 늦지 않고 왔습니다. 두 분도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아니, 전 제가 좀 더 개같이 살기로. 네, 2017년도에 반려 땡땡으로 돼 있는 연관어가 32개였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247개가 됐어요. 빼곡한 것 봐. 그래가지고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더 세분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제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4층 높이 유치원이 없어지고 반려견 유치원이 생긴 동네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이제는 드디어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모 가전업체가 식물 재배기 같은 것들을 출시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비싼 걸 쓰겠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추는 요만큼도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막 2주씩 키워야 되는 것이고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식물을 키우는 게 소출을 내서 우리가 그걸 먹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상추나 혹은 허브와 마트에서 파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애정을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기계가 나오면 우리는 몇백만 원의 비용도 지불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의지하고 유대할 수 있으면 반려예요. 내 가족이라는 그런 대상 자체를 좀 더 끈끈하게 바라보고 범주는 좀 좁히는 것이 지금 사회로 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죠.